제가 첫 번째 꼭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테러 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미국이죠. 예, 뉴욕. 예. 그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게 다 이거에서 시작했다고 보이는데요. 2001년도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학생이었는데, 의대생이었는데요. 2001년도 9월 10일이었습니다.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하고 건물이 폭삭 무너졌고, 거기에는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서 기념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사망하신 모든 분들, 피해자 및 희생자 및 또 교연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자 중에서 또 사망하신 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신기하게, 너무 신기하게 나무 한 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호되어 있는데요. 일명 우리말로 생존의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9.11 테러 때 한 그루 이 나무만 살아남았다고. 다 무너져 그냥 폐허가 됐는데 이 한 그루 나무가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그게 지금 끔찍한 9.11 테러에도 불구하고 공포와 절망 가운데서도 이 회복과 생존, 재탄생을 기억하는 뉴욕 맨하탄의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테러학은 이렇게 기원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대테러학은 카운터 테러리즘 메디슨 영어로는 얘기를 합니다. 카운터 테러리즘이라는 말은 전부터 오랫동안 있었는데 메디슨이 붙습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2017년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이제 응급의학과에서 이 주도권을 가지고 만든 텀입니다. 그래서 BIDMC, 아까 베스트 이스라엘 디커스 메디컬 센터가 줄여서 BIDMC라고 하는데, BIDMC 재난학 펠로우십에서 일단 창설한 터미널로지 용어이고요. 이제 그 재난의 완화, 그리고 준비, 대응, 그리고 이제 이 복구,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이런 아주 높은 빈도, 이 임팩트가 강한 테러리즘 이런 사고에 대해서 대응하고 일단은 회복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서브 스페셜티로 발족되었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와뎀의 닥터 그레고리 스티어통에서 창시자이시고, 이 대테러 의학은 유도와 폭력,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그 충격, 이런 것들이 집합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케어하는, 우리 영어로 엄브렐라 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재난의학도 껴있고, 또 군사 또 들어갈 때는 군진의학도 껴있고, 이런 부분들의 큰 텀들 가운데 중간에 껴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역 간의 이런 교류와 서로 같이 하는 인터프로페셔널한 트레이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도움을 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러를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는 글로벌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소스고요. 여기서 그 익스플로전, 폭발이라는 그 어근으로 해서 검색을 했더니 지난 51년 동안 해서 어느 정도의 테러리즘 사건이 있었냐면 38,440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죠. 그 중에서도 이 공격이, 테러리즘의 공격 타입이 어느 게 제일 많냐고 봤더니 여기 왼쪽에 보시면 폭탄 터트려가 사망하는 게 95.24%. 대부분 폭발시켜가지고 일단 손상을 입히는 게 많다는 거죠. 대테러학을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테러 공격이나 관련 재난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점을 둔 의학 분야이지만 의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리면, 재난의학은 이제 닥터 시어톤의 재난의학 교과서 책에 따르면 응급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방, 경찰, 군 이렇게 이제 프라이머리로 이렇게 퍼스트 리스판더를 하시는 부분이 80%, 그리고 메디컬 케어 제공하는 부분 대략 한 20% 정도로 대충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응급관리와 위기 상황에서 의료처치의 결합입니다. 성공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이게 같이 가야지, 각자의 영역에서 따로따로 훈련해서는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하기 힘들다. 그런 의도에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교육입니다. 그래서 대테러학의 핵심 원칙은 의학적인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현장들을 대응을 하고, 사상자에 대해 효과적인 분류 및 치료하는 TTT 아시죠? 그리고 법 집행 기관, 경찰, 또 군 또는 군이 되겠죠. 이 응급구조 대응과의 조정, 서로 이제 협동하는 거죠. 그리고 잠재적인 건강 위협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 및 모니터링 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테러학의 주제 범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타이틀 위주로 소개시켜드리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지금 보이시는 이제 그림으로 일단 보여드렸는데 스카리이라는 이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로마 시대에 암살하던 집단들의 이름인데요. 테러리즘의 기원이 된다고 해서 제가 일단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고대에 있던 거죠. 전 세계 테러리즘인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단 1970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더니 아래축은 연도고 위축은 왼쪽 위에 축은 이 발생되는 이렇게 사상자 수 이런 것들인데요. 파란색은 테러리즘 발생했던 그런 사고의 수, 그리고 빨간색은 사망자 수, 그리고 녹색은 부상자 수 이렇게 되는데 딱 보시면 2001년도 포션에 피크가 있죠. 이게 9.11 테러입니다. 네, 이거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전부 다 이 세 가지 추세선이 다 우상향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타겟 유형별로 테러 사건 빈도를 한번 쭉 정리를 했더니 타겟 대상이 개인이나 개인 재산입니다. 그래서 49,607건 테러가 있었고요. 거의 그게 한 23.8%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경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찰은 뭐 이렇게 사고 났다 그러면 먼저 불려 나가시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개인 및 경찰이 취약한 부분이었다는 게 이 최근에 일단 데이터에서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상위 10위의 사상사고, 그러니까 환자가 많이 죽거나 부상자가 발생했던 부분들을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를 했더니 당연히 9.11 1위입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는 3,004명으로 일단 더 많지만 그래서 집계가 됐고 부상자 수는 21,871명으로 일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쭉 나라들을 보면 중동이 대부분, 중동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전 세계 테러 공격 유형과 타겟 유형과의 관계를 한번 히트맵으로 어느 정도가 있는지 추세를 봤더니 보시면 왼쪽에 보면 폭탄 폭발로 인한 것과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잘 안 보실 텐데 개인들을 향한 공격 이것이 가장 높았다. 아까 보였던 그런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유형이 아니라 무기는 어떤 걸 썼나라고 유형들을 봤더니 제일 많은 게 폭발물입니다. 폭발물 쓴 게 93건이 쓰였습니다. 지난 5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사건의 비율은 51.43%를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 많은 게 총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런 폭발물 많이 사용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냐 이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앰뷸런스를 납치를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가격을 하든지 아니면 납치한 앰뷸런스에다가 폭탄을 실어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그냥 환자 치료하는 이런 민간인들 대상으로 폭발을 유도를 해서 공포를 유발하는 테러리즘을 많이 자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소프트 타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드러운 목표들 이런 민간인들을 주로 대상을 합니다. 의료기관이나 병원, 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사상자나 건강 서비스 접근자를 초래를 하고 군사 및 경찰 목표보다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이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연구였는데요. 보니까 얘네들이 일단 하는 공격의 81%가량이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기류가 많다고 했는데 2016년에는 올랜도에서 나이트클럽 총기 사건이 있었죠. 미국은 일단 총기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왔을 때 느꼈던 부분이고 보시면 지금 이거는 다이성인데요. 이스라엘의 다이성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진짜 파이퍼로 불리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지역별 테러리즘은 이거 제가 일단 만들었을 때가 지금 이거 테러리즘 터지고 전이었는데 가다지구에서 이게 테러리즘 발생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죠. 지금 인재들 교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의 테러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라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이 구조하러 가시면은 EMS에서 이제 응급의료 체계에서 출동을 하시는데 응급의료 체계도 지금 테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응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이따가 자세하게 우리 로베르토 무가베 회장님께서 또 한번 소방관 출신이시거든요.
시작을 소방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여러분들한테 특히 소방부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솔깃한 강의를 해주실 것 같아요. 일단 말씀드리고 보다시피 이제 이게 9.11 테러가 비행기를 이제 하이제킹 해가지고 일단 위반을 했죠. 교통수단 테러리즘이 아까 말씀드렸지 아프리카에서 보였던 것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사람들 아이들을 만들어놓고 공격을 하는, 공포를 극대화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도 경험했지만 무인 비행체를 이용한 테러리즘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테러리즘보다는 위협을 당했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론 어택이 굉장히 심각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쓰이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이스라엘에서도 쓰였습니다. 또 병원은 테러를 하면 안 되는데 병원 테러하는 걸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고 자살폭탄 테러, 특히 이게 종교적인 것과 결합되는 심각한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테러이고,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필수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식수원에다가 독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선을 끊어버린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통상적인 과거에 보였던 전쟁과 다른 이런 전쟁에서 쓰이는 양상, 이런 패턴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통적인 전쟁이 아니고 비정규적인 전쟁이고 테러리즘, 그리고 범죄의 등을 혼합한 형태로 쓰이는데요. 드론 기술이나 사이버 공격, 그리고 전자기per스, 그 다음에 CBRN,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폭발물, 무기를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보시면 아시죠? 아이언돔이죠,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공격을 할 때 5,000발을 가량 날려버렸기 때문에 아이언돔이 펑션을 못했고, 또 사이버 어택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그 인정하는 뉴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마리우폴에 산부인과를 가겠다. 가지고 사이버 어택 테러리즘도 대테러하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아마미 그 클럽 위주로 해가지고 번지고 있긴 한데 미국은 마약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피오이드, 펜타닐 같은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테러리즘을 쓰고 있고 경찰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교육이 엄청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전쟁을 통해서 얘들이 연약한 일단 수업 타깃인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타깃이 되는데 부하 집단의 테러도 문제가 되고 난민이라든가 망명자들에 대한 테러리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찰 테러인데요. 경찰 테러리즘도 있고 군대에 대한 테러리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테러학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의 테러리즘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냥 2000년대 이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북쪽이죠. 그래서 계속 미사일을 날리는데 여러 가지 참 우리 스트레스 받게 하는 부분들이 나라죠. 근데 이 대한민국이 테러리즘에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북한이 뭐 이러는 거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 말고 우리한테 있어? 이런 부분들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슬람도 문화권에서 우리를 타겟팅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2001년도에 이제 그 9.11 테러 알카이다에 의해서 미국이 당했는데 그 이후에 대테러 전쟁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시행을 합니다. 카운터 테러리즘 오퍼레이션 시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그냥 2001년 10월 7일부터 민간폭격을 해서 탈리반 군부를 축출을 합니다. 12월 달에. 그 12월에 축출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되게 미온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별로 비협조적이었던 이라크를 또 공격을 해.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2003년도 12월 13일 날 일단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전투를 진행해 오다가 2011년도 5월에 이제 그 알카에다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일단 친미한 중동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등이 있고 반미하는 나라들이 이란이나 레바논도 있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런 무장단체를 또 이렇게 키웠고 이란은 무슬람 종주국으로서 그들을 백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즘을 권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이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서포트하고 있죠. 근데 대한민국이랑 일본은 이런 미국의 카운터 테러리즘 팔러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역할을 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보면 이슬람 스테이트가 미국 기지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라는 뉴스가 2016년에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남한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지능 그 연구소 이 부분에서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나 나토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그 군부 시설 중에 4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거기도 일단은 테러리즘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노출됐다고 일단은 이렇게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드론 날린 건 2017년에 처음으로 일단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상에는. 그리고 이제 2022년에 5대를 날렸습니다. 북방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5대를 날렸고, 이제 저희 다 아시다시피 서울 항공을 돌다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버 테러리즘이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 북한, 러시아, 중국이 굉장히 유명한 사이버 테러리즘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돈 세탁을 하기도 하고, 비트코인 같은 걸로. 예, 그리고 북한에 있는 그 라자로스 그룹이라는 이제 사이버 테러리즘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원격으로 병원 테러, 병원에 있는 환자들 데이터를 이렇게 브리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 훔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랙 마켓에서 팔면은 환자 한 명당 한 $60 받는다. 이게 굉장히 비즈니스죠. 또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올해 경험한 부분인데, 한국에서도 이제 개인들이 일탈해가지고 테러리즘 일으켰던 경우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묻지마 신림역에 묻지마 갈고리 사고가 있었고요. 한 명 돌아가시고 3명 다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붙잡혔을 때 표정을 보시면 어떠세요? 겁먹은 표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런 미디어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따라해요.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그 후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발생했던 게 또 있던 사건인데요. 분당역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고, 차로 시민들을 아까 쳐가지고 한 분이 나중에 돌아가셨고, 13분이 칼을 휘둘러가지고 일단 심각하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했던 그 분은 정신과 병력이 없는 걸로 일단 나와 있었고, 지금 보시는 두 번째 분은 정신과 병력이 있는 걸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속적으로 막 누구 죽이겠다고 하는 게 SNS상으로 자꾸 뜨니까 경찰에서 굉장히 긴장하셨던 부분들이 뉴스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는 한국 왜 이러냐, 한국은 왜 이런 거 있는 거지, 이런 걸 기사로 뉴스를 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헌을 보니까 이제 그 경찰 범죄학 연구소에 계시는 윤종숙이라는 님이 그 소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한국에서 이제 이런 그 테러리즘 어택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는 부분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OECD 국가에서 한국의 일단 삶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젊은 층에서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이렇게 하면은 벌 주는 부분에 대해서 펀딩을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젊은이들이 일단 이런 좌절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국방백서에서는 국내 테러 예방의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테러 대비 정책 제도 체계 발전, 대테러 작전 수행 능력 강화, 그리고 드론 테러 대응 종합대책 추진, 국내 대테러 협조 체계 발전을 발표를 하셨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이게 2023년도 이제 6월 7일에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제 그러니까 다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일단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고 이제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 국가 차원의 재난 위기 관리 체계 강화를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협력 체계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게 민관의 기반을 둔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순천향 재난학센터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역할하기를 고대합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으면서 이제 발표했던 부분이 동아시아 테러리즘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이 연구의 골자는 뭐냐면, 그 테러리즘의 순위로는 대한민국이 났는데,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부분이 났는데요. 이걸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 있어가지고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779건의 테러리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중국과 일본에서 발생을 했고, 한국은 일단 비율이 높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일단 제일